이 곰을 총 고치면 뽀뽀해 줄게라며 한국인 미화원을 조롱하던 미군 여장교 델타포스 여군이 그의 숨겨진 능력에 빠져들며 함께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게 되고 이후 그 남자와 키스까지 하게 되며 사랑에 빠지는 감동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여름은 끈적하고 무거웠다. 페이앳빌 외곽에 광활하게 펼쳐진 포트 리버티 미군 기지의 하늘은 희뿌연 안개와 습기로 가득 차 숨을 쉴 때마다 축축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달라붙는 듯했다. 키 큰 소나무 숲 사이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음은 이곳이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들이 잠들지 않는 심장부임을 증명하는 맥박과도 같았다. 그 심장부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예하 제1특전단 델타 분견대 통칭 델타포스의 전용 무기고, 그곳의 공기는 바깥 세상의 무더위와는 무관하게 서늘하고 건조했다. 무기고의 총괄 책임자인 레이븐 블랙우드 대위는 강력한 LED 조명 아래 차갑게 식은 강철 총신을 날카로운 회색 눈으로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호출명은 나이트호크. 밤의 매라는 뜻의 그 이름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적의 심장을 꿰뚫는 그녀의 경이로운 전투 능력과 타협을 모르는 냉철한 성정에서 비롯되었다. 칠흑 같은 흑단발을 전술적으로 짧게 자르고 어떤 감정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강인한 턱선을 가진 그녀는 남성들만의 세계라 여겨졌던 이곳. 델타포스에서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팀 리더의 자리를 꿰찬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는 실력만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이 버티고 있었다. 작업대 위에 놓인 한 자루의 낡고 기이한 돌격 소총, 발키리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총이 아니었다. 냉전시대 동유럽의 어느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던 극비부대를 위해 천재적인 총기 장인이 단 3자루만 만들었다는 전설 속의 무기였다. 극저온 처리된 코발트 합금 총신은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뒤틀림이 없었고, 시계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내부 격발 장치는 탄약의 미세한 화약량 차이까지 계산하여 탄도를 자동 보정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개머리판은 부캐의 거친 파도를 맞으며 자란 흑단으로 만들어져 만지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비밀 작전의 냉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레이븐에게 이 총은 단순한 골동품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녀를 신병 시절부터 전사로 키워낸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았던 전임 팀장이 마지막 작전에서 목숨과 맞바꾸며 남긴 유산이었다. 그는 이 총을 공학의 기적이자 가장 잔인한 저주라 불렀다. 완벽을 추구한 나머지 너무나도 복잡하고 예민하게 만들어진 탓에 한 번 고장나면 창조주 외에는 그 누구도 수리할 수 없는 비운의 걸작. 레이븐은 그의 유지를 잇고자 지난 1년간 사령부 내 최고의 총기 전문가들을 모두 동원하고 국방부의 기밀기술 자료까지 열람하며 복원을 시도했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총신 곳곳에는 미세한 부식이 거미줄처럼 번져 있었고, 아름다웠을 흑단 개머리판은 화약 연기와 습기에 뒤틀려 흉하게 갈라져 있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먼지와 화약 찌꺼기로 시멘트처럼 응고된 채 완전히 고착되어 버린 내부 격발 장치였다. 발키리의 눈물은 마치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한 비극의 여전사처럼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아직도 그 고철 덩어리 끌어안고 여왕님 놀이라도 하는 건가, 블랙우드 대위. 무기고 전체에 울려 퍼지는 거칠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 육군 특전단 통칭 그린벨의 소속의 메이슨 리치웨이 소령이었다. 굵은 목에 오만한 미소를 띤 그는 팔짱을 낀 채 레이븐에게 다가왔다. 그의 등 뒤로는 다른 부대 장교들이 호기심과 조롱이 뒤섞인 눈으로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다. 델타포스와 그린벨의 사이의 미묘한 경쟁심과 알력은 기지 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레이븐은 이 기지에서 유일한 여성팀 리더였다. 그녀의 실력 앞에 대놓고 반기를 드는 이는 없었지만 리치웨이처럼 뒤에서 그녀를 깎아내리려는 시선은 항상 존재했다. 그는 일부러 모두가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자네 스승이 남긴 유품이라지. 그 양반도 참 이런 폐물을 여신처럼 떠받들었으니. 델타놈들은 원래 이렇게 감상적인가? 당장 용광로에 던져버리고 새 장난감이나 알아보는 게 어때? 쓰레기가 아닙니다.
레이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회색 눈동자에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이 총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간직한 유물입니다, 소령님. 역사? 고장난 역사겠지. 결국 고치지도 못했잖나? 혹시 알아? 섬세한 여자 손으로 만져서 더 망가졌는지. 리찌웨이의 말에 주변에서 저급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레이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 스승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얕보는 시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튀어나오게 만들었다. 그녀는 발키리의 눈물을 번쩍 들어 작업대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무기고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웃음소리가 멎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좋습니다, 소령님. 그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약속하죠. 레이븐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또렷하고 도발적인 목소리로 선언했다. 누구든 이 발키리의 눈물을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든 국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직접 뽀뽀해주지. 그녀는 키스가 아닌 뽀뽀라는 단어를 썼다. 그것은 진지한 제안이 아닌 어차피 아무도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경멸과 조롱이 섞인 도발이었다. 무기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리찌웨이 소령조차 비웃음을 거두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레이븐의 선언이 그저 치기 어린 객기가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과 명예 전체를 건 맹세임을 직감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이내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미쳤군. 저 총은 불가능해. 블랙우드 대위가 자존심 때문에 단단히 돌았군. 어차피 아무도 못 고칠 테니 그냥 남자들 자존심이나 긁어보려는 거겠지.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 저주받은 물건처럼 보이는 저 낡은 총에 자신의 경력을 걸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레이븐은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그래, 어차피 너희 같은 속물들은 절대 해내지 못할 일이다. 바로 그때였다. 무기고 구석, 산더미처럼 쌓인 탄약 상자들의 그늘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는 기지 내 시설 관리 용역 업체 소속의 미화원이었다. 땀과 기름때의 전작업복에 얼굴을 반쯤 가리는 낡은 야구모자. 늘 말없이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운 뒤 유령처럼 사라지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은커녕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남자. 그의 이름은 권시우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리찌웨이 소령도 레이븐 대위도 아닌 오직 작업대 위에 놓인 발키리의 눈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자 그늘 아래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 저 총은 틀림없었다. 수년 전 동해의 차가운 바닷속에서 펼쳐졌던 지옥 같은 비밀 작전. 적국의 무기 밀매 조직을 소탕하던 그 작전에서 조직의 수장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휘둘렀던 바로 그 총이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동료의 마지막 숨결과 배신자의 비웃음이 함께 각인된 비극의 상징. 어째서 이 총이 시간과 공간을 건너 이곳 미국의 군사기지에 버려져 있는 것인가? 과거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최고의 저격수이자 폭발물 처리 전문가였던 시절. 부패한 상부의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죽은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누명을 쓴 채 도망치듯 미국으로 건너와 숨죽여 살아야 했던 지난 세월. 그는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미화원으로 살아가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과거이자 지워지지 않는 흉터인 발키리의 눈물을 눈앞에 가져다 놓았다. 권시우는 천천히 레이븐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질질 끌리는 작업화 소리만이 무기고 안을 무겁게 울렸다. 제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 놈 따위가 어딜 감히.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리찌웨이 소령이었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권시우의 앞을 막아섰다. 김치 냄새나는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지려고. 당장 꺼지지 못해?
하지만 권시우의 시선은 리찌웨이를 지나쳐 레이븐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객기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과거를 마주한 듯한 깊은 고통, 오래된 원수를 대하는 듯한 차가운 분노,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끝을 맺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레이븐은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저것은 평범한 미화원의 눈이 아니었다. 수많은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단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심해처럼 깊은 눈빛이었다. 좋아요. 레이븐은 리찌웨이의 팔을 밀치고 권시우의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모두가 경악했다. 리찌웨이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블랙우드 대위, 지금 제정신인가? 저런 미천한 아시아 미화원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신분이나 국적은 상관없다고.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는 미천한 미화원이 만약 이 총을 고쳐낸다면 당신의 그 오만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닐지 궁금하군요. 레이븐은 권시우를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어요. 그동안 필요한 모든 공구와 장소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요. 만약 실패한다면 당신은 기지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니까.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직감을 걸고 결단을 내렸다. 저 동양인 미화원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기지 내 그 어떤 최고 전문가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강한 확신을 주었다. 그렇게 포트 리버티 기지의 가장 후미진 창고에서 모두의 조롱과 의심을 뒤로 한 채 역사를 뒤바꿀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권시우에게 허락된 공간은 기지 외곽에 폐자재를 쌓아두는 제13정비 창고였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곳은 퀴퀴한 먼지와 폐유, 녹슨 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백열등 하나만이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거대한 작업대가 섬처럼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발키리의 눈물이 마치 재물처럼 안치되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그곳은 권시우에게 있어 완벽한 공간이었다. 그는 창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작업복을 벗어 단정히 걸어둔 뒤 가져온 낡은 가죽 공구함을 열었다. 그가 꺼낸 공구들은 군용 보급품이 아니었다. UDT 시절 비밀 임무를 위해 그가 직접 만들고 개조한 그의 손에 맞게 닳고 다른 손때 묻은 도구들이었다. 작은 망치와 끌 크기가 다른 수십 개의 드라이버와 핀셋, 그리고 정체 모를 약품이 담긴 유리병들. 그것들은 그의 또 다른 손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위독한 환자를 진찰하는 노련한 의사처럼 그는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총을 관찰하기만 했다. 손가락 끝으로 총신을 쓸며 미세한 부식의 깊이를 가늠했고 확대경으로 개머리판에 뒤틀린 결을 살폈다. 그는 총에 귀를 기울였다. 이 총이 수년 동안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어디가 가장 아픈지 그 침묵의 아우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관찰이 끝나자 그의 손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것은 기계적인 정밀함과 예술적인 유려함이 공존하는 오랜 세월 숙련된 장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몸짓이었다. 그는 직접 배합한 특수 용액을 솜에 묻혀 부식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독한 화학약품이 아닌 금속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불순물만 분리해내는 그만의 비법이었다. 지익 하는 소리와 함께 미세한 부식의 흔적 속에서 검은 이물질들이 액체처럼 녹아내렸다. 레이븐은 매일 오후 약속된 시간에 창고를 찾았다. 처음에는 그저 책임자로서의 의무감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본 것은 미화원의 어설픈 손재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권시우는 설계도 한 장 없이 마치 자신의 손금을 보듯 복잡한 격발 장치를 하나씩 분해해 나갔다. 그가 특수 제작한 얇은 강철 꼬챙이를 틈새에 넣고 살짝 비틀자 그 어떤 전문가도 빼내지 못했던 고착된 핀이 팅하는 맑은 소리를 내며 튕겨나왔다. 그 순간 레이븐은 저도 모르게 짧은 탄성을 내뱉었다.
그녀는 권시우의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걸레질과 빗자루질로 다져진 줄 알았던 그의 손은 강철을 떡 주무르듯 다루면서도 비단처럼 섬세했다. 그의 등은 항상 꼿꼿했고 시선은 한순간도 주변 경계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작업대 주변을 움직이는 동선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훈련된 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미화원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한 고도로 훈련된 군인이었다. 나흘째 되던 날 예상했던 불청객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리찌웨이 소령은 부관 몇 명을 대동하고 보란듯이 창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몰라보게 제 모습을 찾아가는 발키리의 눈물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용케 버티는군, 미화원. 제법 그럴싸해 보여. 어디서 굴러먹던 기술인지는 몰라도. 리찌웨이는 권시우의 작업대로 성큼성큼 다가가 거의 복원된 총신을 손으로 잡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만지지 마십시오. 작업에만 몰두하던 권시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만년설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미화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적을 향한 날카로운 경고와 살기마저 느껴졌다. 리찌웨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일개 미화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당황한 그는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더욱 악랄한 조롱을 퍼부었다. 건방진 놈. 총이나 만지작거리는 솜씨가 대단해서 아주 블랙우드 대위의 기사라도 된 줄 아는군. 설마 그 손으로 블랙우드 대위의 입술에 뽀뽀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나? 듣자 하니 한국 해군 출신이라던데 원래 한국 놈들은 다 이렇게 주제를 모르는 건가? 그것은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인종차별적인 모욕이었다. 리찌웨이는 이 말로 권시우가 분노하여 이성을 잃기를 바랐다. 하지만 권시우는 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리찌웨이를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듯 다시 자신의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평정심은 리찌웨이에게 더 큰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오히려 분노한 것은 레이븐이었다. 그만하시죠, 소령님. 여긴 제 책임 구역입니다. 외부인은 당장 나가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외침에 리찌웨이는 얼굴을 붉히며 부관들을 이끌고 씩씩거리며 창고를 나갔다. 리찌웨이가 사라진 뒤 창고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레이븐은 권시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권시우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짧은 대답 속에서 레이븐은 그가 겪었을 깊은 상처의 편린을 보았다. 그날 밤 레이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잠들지 못했다. 권시우. 그는 대체 누구인가? 리찌웨이는 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 남긴 이 총은 왜 그의 운명과 얽혀 있는가?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그녀가 직접 찾아내야만 한다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마지막 날 새벽 제13정비 창고에 굳게 닫혔던 철문이 안에서부터 열렸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것은 퀴퀴한 먼지 냄새가 아닌 잘 벼려진 강철과 깊은 유성 기름의 묵직한 향기였다. 권시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흔적 하나 없이 오히려 더욱 깊어진 눈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 작업대 위에는 이제 발키리의 눈물이 아닌 발키리의 재림이라 불러야 마땅할 존재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레이븐이 숨을 삼키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기적이었다. 미세한 부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특수 열처리를 통해 복원된 코발트 합금의 오묘한 빛깔이 심해의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다. 빛을 잃었던 흑단 개머리판은 수십 번의 오일링과 연마를 거쳐 깊고 투명한 광택을 머금은 채 매혹적인 자태를 뽐냈다. 모든 부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언제든 포효할 준비가 된 잠에서 깨어난 맹수 그 자체였다. 그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다. 창조에 가까운 재탄생이었다. 약속의 날입니다. 권시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자만심도 기대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소명을 다한 자의 담담함만이 묻어 있었다.
레이브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저 총을 완벽하게 고친 남자에게 뽀뽀해주겠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언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 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감정은 명예나 약속 따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일주일간 지켜본 이 남자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날 오전 델타포스 전용 무기고는 다시 한번 기지의 모든 장교들로 북적였다. 소문은 이미 기지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모두가 이름 모를 미화원의 실패와 레이븐 블랙우드 대위의 망신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리찌웨이 소령은 가장 앞자리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희극이 끝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레이븐과 권시우가 함께 무기고로 들어섰다. 권시우의 손에는 검은 천에 쌓인 긴 물체가 들려 있었다. 장내에 흐르던 비웃음 섞인 소음이 순간 멎었다. 권시우는 리찌웨이 소령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걸어가 중앙 작업대 위에 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성물을 펼치듯 천을 걷어냈다. 와!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낮은 탄성. 그것은 순식간에 무기고 전체의 공기가 되었다. 눈부신 조명 아래 발키리의 눈물은 마치 전설 속의 무기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했다. 장교들은 넋을 잃고 총을 바라보았다. 총기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이라도 알 수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혼이 담긴 작품이었다. 리찌웨이 소령의 얼굴에서 거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서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소령님. 레이븐이 허리를 틱곳이 세우고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가 넘쳤다. 작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리찌웨이는 대답 대신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권시우를 쏘아보았다.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일개 미화원이 육군 전체의 전문가들이 포기한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이 그토록 얕보던 레이븐 블랙우드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을. 좋아. 그럼 증명해봐. 그 총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지 밖 특별 훈련장으로 가지. 표적은 내가 정한다. 리찌웨이는 이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불가능한 시험을 제시할 작정이었다. 그는 권시우가 단순히 손재주만 좋은 기술자일 뿐 실제 사격 능력은 형편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잠시 후 델타포스 대원들만이 사용하는 비밀 장거리 저격 훈련장. 끈적한 바람이 부는 소나무 숲 언덕 위에 사격대가 설치되었다. 표적은 리찌웨이가 직접 정했다. 무려 1200m 떨어진 곳 나뭇가지 사이에 매달아 놓은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동전이었다. 그것은 최첨단 저격 소총과 최고 실력의 저격수라 할지라도 맞추기 힘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표적이었다. 자, 어디 한번 쏴보시지, 미화원 나리. 리찌웨이가 비웃으며 말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레이븐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권시우를 바라보았다. 총을 고치는 것과 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권시우는 말없이 사격대에 엎드렸다. 그는 발키리의 눈물을 어깨에 견착하고 조준경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자세는 교본 그 자체였고 총과 그의 몸은 한치의 틈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몇 초간 그는 오직 바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소나무 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변덕스러운 바람의 흐름, 대기의 습도, 공기의 밀도. 그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 주변 환경의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있었다. 다시 눈을 뜬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오직 표정만을 노리는 한 마리 맹수의 눈빛이었다. 탕! 짧고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모두의 시선이 먼 곳의 표적으로 향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이 흐른 뒤 1200m 밖의 동전이 쨍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으로 튕겨져 나가며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정확히 중앙을 관통한 완벽한 명중이었다. 훈련장에는 믿을 수 없다는 침묵만이 흘렀다. 리찌웨이의 입은 떡 벌어졌고 다른 장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레이브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단순한 사격 실력이 아니었다. 총과 바람과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경지. 오직 극소수의 전설적인 저격수들에게서만 볼 수 있다는 경지였다. 권시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총을 레이븐에게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날 밤 레이븐은 자신의 숙소로 권시우를 불렀다. 더 이상 창고에서 비밀스럽게 만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최고급 버번 위스키 2잔을 따라 한 잔을 권시우에게 건넸다. 오늘 당신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특히 리찌웨이의 얼굴은 볼만했죠. 고마워요. 권시우는 말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위스키에는 입도 대지 않았다. 당신 대체 누구죠? 레이븐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당신은 평범한 미화원이 아니에요. 총기 기술자 그리고 최고의 저격수. 하지만 당신의 신원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유령처럼. 권시우는 오랫동안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해요. 레이븐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버번 위스키 향과 그녀의 옅은 비누 냄새가 섞여 아찔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난 약속을 했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총을 고치는 사람에게 뽀뽀해주겠다고. 난 내 명예를 지켜야 해요. 그녀의 회색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눈앞에 이 수수께끼 같은 남자를 더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 권시우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레이븐은 수많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외로움을 읽었다. 그 약속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저 조롱에 맞서기 위한 말이었을 뿐이라는 걸 압니다. 아니. 레이븐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뺨에 닿을 듯 가까웠다. 이젠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까치발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향해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하나로 포개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약속의 이행이자 두 개의 강철 같은 심장이 서로의 비밀을 향해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였다. 레이븐의 입술이 닿는 순간 권시우의 온 세상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옅은 버번 위스키와 함께 섞여 들어오는 결의에 찬 숨결은 그의 굳게 닫힌 시간의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레이븐은 이 입맞춤이 어색하거나 혹은 거칠게 타오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것은 그 무엇과도 다른 깊고 고요한 심연이었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지도 그렇다고 열정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저 거대한 슬픔을 품은 석상처럼 모든 것을 감내하듯 멈춰 서 있었다. 그 짧은 순간 레이븐은 그의 떨림을 통해 언어로는 결코 전달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당황함이 아니었다. 뼛속 깊이 각인된 고통,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억누르는 강철 같은 인내심이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비밀을 간직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봉인이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레이븐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어색하게 한 걸음 물러섰다. 약속을 이행했다는 후련함보다는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을 허락 없이 엿본 듯한 미안함과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약속은 지켰어요. 그녀가 겨우 내뱉은 말이었다. 하지만 권시우는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레이븐이 옆 테이블에 내려놓은 발키리의 눈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의 급소를 발견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총을 다시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왜 그러죠? 문제라도 있나요? 레이븐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는 총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수리하고 복원했던 흑단 개머리판의 손잡이 부분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새겨진 정교한 문양의 특정 부분을 더듬었다. 그곳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한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실선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건 내가 한 작업이 아니야.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것은 제작 당시에 새겨진 문양도 전투 중에 생긴 흠집도 아니었다. 누군가 총이 완성된 이후에 극도로 정밀한 도구를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흔적이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총의 모든 부품을 분해하고 조립했던 그였지만 복원 자체에만 집중하느라 이 비정상적인 디테일을 놓쳤던 것이다. 레이븐과의 입맞춤이 만들어낸 어색한 정적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역설적으로 그의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고 그제야 이 미세한 위화감을 포착하게 된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수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옥 같았던 그 작전에서 쓰러져간 아버지처럼 따르던 팀장.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모든 답은 발키리 안에 있다. 당시에는 그저 죽어가는 사람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의 의미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도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쓰던 것들로. 권시우의 요청에 레이븐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의 서린 절박함과 무서운 집중력에 압도되어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함께 제13정비 창고로 향했다. 다시 돌아온 적막한 창고 안 권시우는 자신의 낡은 가죽 공구함에서 가장 가늘고 뾰족한 탐침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숨을 참고 개머리판 손잡이의 실선을 따라 탐침 끝을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발키리의 눈물을 만들었던 천재 장인.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암호학자이자 비밀장치의 대가였다. 그는 항상 말했다. 가장 완벽한 자물쇠는 열쇠 구멍이 보이지 않는 법이다. 권시우는 탐침을 빼고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실선 자체가 아니라 그 실선이 끝나는 지점의 미세한 홈. 그는 그곳을 가볍게 누르며 동시에 손잡이의 다른 부분을 특정한 방향으로 비틀었다. 그러자 딸깍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리와 함께 손잡이의 일부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열렸다. 그 안에는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레이븐은 저도 모르게 입을 막았다. 그토록 완벽하게 부품을 복원했던 권시우조차 찾아내지 못했던 비밀 공간. 그 안에는 먼지와 기름때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진공 포장된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권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다. 마이크로필름이나 문서 조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나사모처럼 생긴 아주 작은 크기의 USB 저장 장치였다. 군용 장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민간용으로 위장된 형태였다. 이건 레이븐이 숨죽여 물었다.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권시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절대 군용망에서는 열어볼 수 없습니다. 연결하는 순간 모든 기록이 지워지거나 추적당할 겁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름이 동시에 떠올랐다. 메이슨 리치웨이 소령. 발키리의 눈물에 그토록 병적으로 집착하며 파괴하려 했던 남자. 그의 조롱과 오만함 뒤에는 이 총에 깃든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총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 그 자체였다. 바로 그 순간 레이븐의 주머니에 있던 통신 단말기가 낮게 진동했다. 기지 감찰실장이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긴급. 리치웨이 소령이 당신이 데려온 미화원에 대한 공식 신원 조회를 요청했음. 이민세관국과 국토안보부의 협조 공문 발송.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즉시 자네 사무실로 복귀해 대기하라는 명령이다. 레이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시우의 위조된 신분은 이런 식의 공식적인 조회를 버텨낼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리치웨이가 쳐놓은 함정이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순간 그녀는 사건 참고인으로 격리될 것이고 권시우는 정체불명의 스파이로 체포될 터였다. 리치웨이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USB였다.
감찰실장의 메시지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다. 레이븐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충돌했다. 명령에 따라 복귀하는 순간 그녀는 이 거대한 진실의 소용돌이에서 강제로 배제될 것이고 권시우는 이름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질 터였다. 발키리의 눈물 속에 잠들어 있던 비밀은 다시 영원히 봉인될 것이고 그녀의 스승이 목숨과 맞바꾼 진실은 끝내 묻히게 될 것이다. 가야 합니다. 그녀의 갈등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권시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 침착했다. 아니, 갈 수 없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서 당신이 나 때문에 명령을 불복종한다면 당신마저 반역죄를 뒤집어쓰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는 품속에서 방금 찾아낸 작은 USB 저장 장치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만은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가 쥐어준 물건은 그의 모든 희망과 과거가 담긴 듯 뜨거웠다. 레이븐은 그것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녀는 델타포스였다.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것이 그녀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아주 위험해요.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레이븐은 먼저 감찰실장에게 명령에 따르겠다는 답신을 보냈다. 리찌웨이의 감시망을 속이기 위한 기만 전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권시우를 데리고 창고를 나섰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자신의 사무실이 아니었다. 기지 내에서 가장 혼잡하고 감시가 허술한 보급물자 하역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출입 기록을 조작하고 막 기지를 빠져나가려던 대형 보급 트럭의 짐칸에 권시우를 몰래 태웠다. 페이앳빌 시내로 나가면 거기서부터는 혼자서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든 몸을 숨기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요. 트럭의 뒷문이 닫히기 직전 권시우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왜 나를 믿는 겁니까? 레이븐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인식표를 벗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달고 다른 그 은색 인식표에는 그녀의 이름과 혈액형,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내 스승님이 말했죠. 전장에선 총이 아니라 그 총을 쥔 사람의 눈을 믿으라고. 난 당신의 눈을 믿어요. 트럭이 굉음을 내며 기지를 빠져나갔다. 레이븐은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워야 할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가지 않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기지 외곽의 숲속에 있는 낡은 오두막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스승이자 전임 팀장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퇴역한 델타포스 주임 원사 서전트 울프가 살고 있었다. 그는 군의 모든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은둔 고수였다. 그리고 기지 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비공식 정보망과 해킹 실력을 갖춘 인물이기도 했다. 꼬마 아가씨, 얼굴을 보니 보통 큰 사고를 친 게 아니로군. 백발의 노병은 그녀가 내민 USB 저장 장치를 보고 씩 웃었다. 그는 레이븐의 설명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가 먼지 쌓인 장비를 켜기 시작했다. 그의 작업실은 외부의 어떤 네트워크와도 연결되지 않은 완벽한 아날로그의 요새였다. 리찌웨이 그 애송이가 자기 스승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게로군. 울프는 화면에 떠오르는 암호화된 파일들을 보며 말했다. 이 암호 보통 물건이 아니야. 군용 체계가 아니야. 더 은밀하고 개인적인 마치 일기장 같군. 한편 리찌웨이는 레이븐이 지정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모든 것이 틀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에 차서 기지 전체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레이븐 블랙우드 대위를 탈영 및 적성 세력 동조 혐의로 수배했다. 그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였지만 그는 자신의 배후를 믿고 모든 것을 밀어붙였다. 권시우는 페이앳빌 시내의 혼잡함 속에서 간신히 몸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기지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리찌웨이의 정보망에 포착되었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미화원이 아니었다. 도시 전체를 무대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여야 하는 도망자였다. 울프의 오두막 마침내 암호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찾았다. 울프가 외쳤다. 암호키는 숫자가 아니었어. 어떤 장소의 좌표와 날짜의 조합이야. 권시우가 UDT 시절 겪었던 비극적인 작전의 날짜, 그리고 작전이 벌어졌던 동해의 좌표. 그것이 바로 암호키였다. 울프가 키를 입력하자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연대기였다. 지난 수십 년간 군의 일부 부패 세력이 적성 국가와 무기를 밀거래해 온 기록,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 거래를 덮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군인들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의 이름, 리찌웨이의 스승이자 후원자인 퇴역 장성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맙소사. 레이브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오두막의 모든 불이 꺼지고 비상경보등이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울프가 설치해둔 외부 침입 감지 시스템이었다. 젠장, 여기까지 쫓아왔군. 울프가 욕설을 내뱉으며 벽에 걸린 산탄총을 집어들었다. 숲속의 어둠 속에서 완전 무장한 괴한들이 소리 없이 오두막을 포위해오고 있었다. 리찌웨이가 보낸 비공식적인 청소부들이었다. 울프의 오두막은 순식간에 고립된 요새가 되었다. 사방이 수십 년 된 소나무로 둘러싸인 숲속의 작은 나무집이었지만 그곳은 평범한 은퇴 군인의 집이 아니었다. 집 전체가 강화 강철판으로 보강되어 있었고 창문에는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냉전 시대의 망령을 믿었던 노병의 편집증적인 준비성이 이제 그들의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적은 최소 8. 전부 자동 소총과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했다. 저놈들 정식 군인이 아니야. 용병이거나 리찌웨이가 개인적으로 키우는 사냥개들이다. 울프는 낡은 감시 카메라 화면을 보며 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의 늙은 눈은 여전히 전사의 그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제가 앞을 막겠습니다. 레이브는 이미 자신의 권총을 꺼내 들고 가장 취약한 현관문 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이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묘한 희열마저 느껴졌다. 아가씨, 저놈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놈들이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자살행위다. 놈들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씩 처리해야 해. 울프의 말과 함께 집 밖에서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다. 적들은 탐색 사격을 시작하며 그들의 위치와 화력을 가늠하고 있었다. 한편 페이에빌 시내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이던 권시우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다. 도시의 모든 길목에 사복 차림의 군인들이 깔려 있었고 자신을 향한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오고 있었다. 그는 레이븐이 위험에 처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돌아가야만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비상 연락처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UDT 시절 미국 특수부대와의 연합훈련에서 생명의 은인이 되어주었던 지금은 포트 리버티 기지 내에서 조용히 복무 중인 한 미군 부사관에게였다. 코드 레드. 나이트호크가 추락 직전이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시 숲속의 오두막. 적들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들은 집의 약점을 파고들며 창문과 벽을 향해 맹렬한 총격을 퍼부었다. 아가씨, 정신 똑바로 차려. 저놈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이 기회다. 울프의 외침과 함께 현관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져 나갔다. 어둠 속에서 2명의 괴한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순간 레이븐이 미리 설치해둔 섬광탄이 터지며 실내를 하얗게 불태웠다. 시력을 잃고 비틀거리는 괴한들을 향해 레이븐과 울프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적들은 계속해서 밀려 들어왔고 두 사람의 탄약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싸움 속에서 레이븐은 문득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헛구역질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증상이었다.
그녀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무시했지만 몸은 정직했다. 젠장. 그녀가 잠시 비틀거리는 순간 등 뒤에 창문이 깨지며 또 다른 괴한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레이븐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괴한의 총구가 그녀를 향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쾅! 오두막의 반대편 벽이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파편과 먼지 구름 속에서 유령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다. 온몸이 흙과 상처투성이가 된 권시우였다. 그는 포위망을 뚫고 가장 가까운 군용 차량을 탈취해 오두막으로 돌진해 벽을 들이받아 버린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발키리의 눈물이 들려 있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기 전 그는 자신의 공고함과 함께 숨겨두었던 총을 회수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권시우의 등장으로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맡은 채 밀려드는 적들을 향해 마지막 반격을 시작했다. 델타포스의 정교한 사격술과 UDT의 폭발적인 기동력, 그리고 노병의 노련한 지혜가 하나가 되어 불꽃을 터뜨렸다. 마침내 마지막 적이 쓰러졌을 때 오두막 안에는 화약 냄새와 함께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울프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리찌웨이는 곧 정규 병력을 이끌고 올 거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그들이 미처 움직이기도 전에 숲 전체를 뒤흔드는 헬리콥터의 굉음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적의 것이 아니었다. 권시우의 연락을 받은 미군 부사관이 자신의 목을 걸고 기지 내 양심 세력을 움직여 비공식적인 지원 병력을 이끌고 온 것이었다. 상황이 정리된 후 부서진 오두막 안에서 레이븐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계속되는 현기증과 구역질. 그녀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권시우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습니까? 레이븐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지옥을 뚫고 온 남자. 모든 것을 잃고도 끝까지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남자.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아니, 안 괜찮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어. 내 인생, 내 경력, 그리고 내 마음까지. 그것은 원망이 아닌 절박한 고백이었다. 권시우는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화약과 피냄새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그것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자 함께 지옥을 건너며 피어난 굳은 맹세였다. 그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혼자는 아니었다. 화약과 피냄새가 거친 숲속의 새벽은 기만적으로 평화로웠다. 권시우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비공식 지원팀의 도움으로 레이븐과 권시우, 그리고 울프는 리찌웨이의 추적을 피해 새로운 은신처로 몸을 옮길 수 있었다. 그곳은 페이앳빌 외곽, 민간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늪지대 인근에 위치한 낡은 사냥꾼의 오두막이었다. 권시우의 UDT 동료였던 미군 부사관이 만약을 위해 마련해둔 비밀 장소였다. 밤새 이어진 사투의 흔적은 세 사람 모두에게 깊게 새겨져 있었다. 울프는 팔에 박힌 파편을 직접 소독하며 혀를 찾고 권시우는 크고 작은 타박상을 입은 채 묵묵히 무기를 정비했다. 그리고 레이븐은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오두막을 포위했던 용병들과의 전투는 끝났지만 그녀 몸속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아가씨, 안색이 좋지 않아. 울프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몸살이 온 거겠지만 평소에 너답지 않아. 피곤해서 그래요. 레이븐이 애써 대답했지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권시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UDT 시절 극한의 상황에서 부상당한 동료들을 응급 처치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레이븐의 증상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평소보다 미세하게 빠르고 불규칙한 맥박. 그는 이어 그녀의 눈꺼풀을 살짝 들어 동공을 살폈다.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며칠 됐어. 의무실에는 가봤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작전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권시우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을 이곳으로 안내해준 부사관의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간호사 출신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레이븐에게 다가왔다. 그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있었다. 레이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부정하고 싶었다. 자신은 전사였다.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감정을 배제하며 오직 임무만을 위해 단련된 델타 포스였다. 임신이라니 그것은 그녀의 인생 계획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통제 불가능한 변수였다. 몇 분 뒤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의 손에 들린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세상이 멈췄다. 아이의 아버지는 명백했다. 권시우.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밤 서로의 상처와 비밀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기댔던 그 짧은 순간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것이었다. 기쁨보다는 거대한 공포와 혼란이 먼저 그녀를 덮쳤다. 군인으로서의 미래, 스승의 복수,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싸움.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아이의 아버지는 조국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남자였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을 때 권시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의 혼란을 모두 이해한다는 듯한 깊은 침묵이 흘렀다. 레이븐이 겨우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권시우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조국과 명예, 동료와 가족마저 잃고 이역만리에서 숨죽여 살던 그에게 새로운 생명, 그것도 자신의 핏줄이라는 소식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이자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존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어야 할 존재가 생긴 것이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의 고요하고 수동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맹수처럼 날카롭고 강렬한 의지가 그 자리를 채웠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맹세보다 무겁게 말했다. 당신과 우리 아이 둘 다. 그들의 새로운 맹세는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울프는 그동안 USB에 담긴 정보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찾아냈어.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장부만으로는 놈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을 수 없어. 놈들은 언제든 조작된 정보라고 발뺌할 거다. 하지만 여기 놈들 사이에 암호화된 통신 기록이 있다. 리찌웨이의 스승인 그 퇴역 장성이 만약을 대비해 모든 원본 증거와 비자금 내역을 담아둔 페이스 세이프를 숨겨뒀다는 내용이. 울프의 손가락이 지도 위의 한 점을 가리켰다. 워싱턴 DC. 국방부와 백악관이 있는 미국의 심장부였다. 워싱턴 시내의 한민간 은행, 그곳의 비밀 금고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하지만 그 금고를 열려면 리찌웨이나 그 장성만이 가진 생체 정보와 특수 키가 동시에 필요해. 즉, 우리가 저 증거를 손에 넣으려면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그들의 유일한 열쇠는 다시 포트 리버티 기지로 돌아가 적진의 한가운데 있는 메이슨 리찌웨이를 손에 넣는 것뿐이었다. 포트 리버티로 돌아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기지는 리찌웨이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레이븐과 권시우는 이미 탈영병과 스파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쓴 채 공개 수배된 상태였다. 정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울프가 낡은 기지 설계도를 펼쳐 보였다. 그의 손가락은 기지의 가장 오래되고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지하 배수 시스템을 가리켰다. 이곳은 기지가 처음 건설될 때 만들어진 통로다. 지금은 지도에서도 지워졌지. 하지만 냄새나고 더러운 걸 참을 수만 있다면 감시망을 피해 기지 중심부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작전은 단순하고 무모했다. 권시우가 지하 통로를 통해 기지로 잠입한다. 그의 UDT 시절 동료였던 부사관이 내부에서 접선하여
그에게 미화원 신분증과 작업복을 다시 제공한다. 그리고 그는 과거처럼 기지 내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며 리찌웨이에게 접근할 기회를 노린다. 레이븐과 울프는 외부에서 통신을 지원하며 그의 눈과 귀가 되어준다. 너무 위험해. 레이븐이 반대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존재는 그녀를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만들었다. 당신 혼자 보낼 수는 없어. 혼자가 아닙니다. 권시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밖에서 나를 이끌어줄 겁니다. 당신은 나의 나침반이고 나는 당신의 칼이 되는 겁니다. 우린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의 확고한 눈빛에 레이븐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가장 안전한 침투 경로와 리찌웨이의 예상 동선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밤 작전은 시작되었다. 권시우는 차가운 빗물이 흐르는 지하 배수관의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의 귓속 통신 장비에서는 레이븐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리는 듯한 기분으로 모니터 위의 점이 움직이는 것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몇 시간에 걸친 잠입 끝에 권시우는 마침내 기지 내부로 들어서는데 성공했다. 그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리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다시 이름 없는 미화원으로 돌아온 그는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기지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목표는 리찌웨이를 생포하여 신문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혼자 있는 순간을 노려야 했다. 레이븐은 리찌웨이가 매일 밤 인적이 드문 기지 외곽의 실내 전술 훈련장에서 개인 훈련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날 밤 권시우는 훈련장 환풍구를 통해 그림자처럼 안으로 잠입했다. 텅 빈 훈련장 안에는 샌드백을 미친 듯이 두들기는 리찌웨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자신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진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중이었다. 권시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만이군 소령님. 리찌웨이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내 그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오다니 멍청한 놈. 내 놈을 잡아서 장군님께 바치면 내 모든 실수를 만회할 수 있겠군. 그는 권시우를 단순한 기술자로 얕보고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상대는 더 이상 미화원이 아니었다. 조국이 만들어낸 최정의 인간 병기였다. 권시우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관절과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몇 번의 공방 끝에 리찌웨이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워싱턴의 금고를 열 수 있는 키. 그게 어디 있지? 권시우가 그의 목에 특수 제작된 칼을 겨누며 물었다. 리찌웨이는 피를 토하며 비웃었다. 내가 죽으면 너희는 절대 그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없어. 장군님은 너희 같은 벌레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는 순순히 불지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권시우는 그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레이븐과 울프가 분석한 정보 속에는 리찌웨이가 병적으로 아끼는 그의 어린 딸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당신 딸 이름이 릴리라고 했나? 권시우가 나지막이 은조렸다. 장군님은 과연 당신의 가족까지 지켜주실까? 모든 것을 당신의 단독 범행으로 꾸미고 당신 가족을 위험에 빠뜨려 입을 막으려 하지는 않을까? 그 순간 리찌웨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자 후원자인 칼드웰 장군의 무자비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장기짝에 불과했다. 키는 물건이 아니야.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장군님이 항상 끼고 다니는 가문의 인장 반지. 그 반지를 금고의 특수 센서에 인식시킨 다음 정해진 음성 암호를 말해야만 열린다. 그가 음성 암호를 말하려는 순간이었다. 훈련장 외부에서 수많은 군화 소리와 함께 기지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다. 리찌웨이가 훈련장에 들어오기 전 만약을 위해 자신의 부하에게 남겨둔 비상신호가 작동한 것이었다. 권시우는 순식간에 수십 명의 무장 군인들에게 포위되었다. 그가 알아낸 정보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적진의 한가운데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기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침입자 발생, 리찌웨이 소령 피습. 모든 화살은 유령처럼 나타난 권시우에게 향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왔고 훈련장은 수십 겹의 무장 병력으로 둘러싸였다.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다. 지한, 내 말 들려요? 귓속 통신 장비에서 들려오는 레이븐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권시우가 포위된 순간부터 울프와 함께 모든 비상 탈출 계획을 가동하고 있었다. 훈련장 지하에는 기지 전체의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 배전실이 있다. 만약 그곳을 파괴하면 기지 전체가 일시적으로 암흑에 휩싸일 거야. 그 혼란을 틈타서 움직여야 해.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기지 전체를 마비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반역 행위였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권시우는 리찌웨이를 인질 삼아 대치하는 척하며 서서히 훈련장 지하로 향하는 통로로 움직였다. UDT 시절 익혔던 폭발물 지식을 총동원해 그는 주변의 가연성 물질들을 모아 급조 폭발물을 만들었다. 셋을 세면 터뜨릴 겁니다. 그때 맞춰서 외부에서 교란을 일으켜 주십시오. 레이븐은 울프와 함께 기지의 통신망을 해킹해 정반대편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병력들의 주의가 잠시 분산된 바로 그 순간 권시우가 소리쳤다. 지금입니다. 쾅! 거대한 폭음과 함께 훈련장 지하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포트 리버티 기지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기 전까지의 몇 분간 세상은 완벽한 어둠과 혼돈에 휩싸였다. 권시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의식을 잃은 리찌웨이를 끌고 미리 파악해둔 지하 통로를 통해 미친 듯이 달렸다. 밖에서는 레이븐이 준비해둔 차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새로운 은신처. 정신을 차린 리찌웨이는 자신이 의자에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앞에는 레이븐과 권시우 그리고 울프가 서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메이슨. 레이븐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넘겨. 그러면 법정에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이건 마지막 기회야. 리찌웨이는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퇴역 장성의 이름은 알렉산더 케인. 그는 군수산업체와 결탁하여 국방 예산을 빼돌리고 분쟁 지역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판매해 온 거대한 카르텔의 수장이었다. 케인은 현재 군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워싱턴 외곽의 호화로운 개인 사유지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은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 장군의 성이라 불렸다. 며칠 뒤에 그 성에서 비공식적인 파티가 열린다. 리찌웨이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말했다.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지. 아마 케인은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파기하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일 거야. 그날이 너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그들은 장군의 성으로 가서 파티의 혼란을 틈타 케인의 인장 반지와 음성 암호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하지만 레이븐은 직접 작전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울프와 권시우는 결사적으로 그녀를 말렸다. 내가 가겠습니다. 권시우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은 나였으니 끝맺는 것도 나의 몫입니다. 안 돼! 레이븐이 외쳤다. 그곳은 지옥이야. 혼자서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권시우가 그녀의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당신과 아이가 나를 지켜줄 겁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나의 눈과 귀가 되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싸우는 겁니다. 마침내 작전의 날이 밝았다. 권시우는 울프가 위조한 신분증과 초대장을 이용해 파티의 음식을 공급하는 케이터링 직원의 일원으로 위장했다. 그의 귓속에는 레이븐의 목소리가, 그의 품속에는 그녀가 준 인식표가 함께하고 있었다. 화려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장군의 성. 권시우는 쟁반을 든 채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목표 지점인 케인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레이븐과 울프는 은신처에서 해킹을 통해 성의 보안 시스템을 하나씩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마침내 서재에 잠입한 그는 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에 접근했다. 그는 리찌웨이에게서 얻어낸 정보를 이용해 케인의 인장 반지를 복제하고 음성 암호를 입력했다. 철컥.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악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 그 안에는 카르텔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원본 장부와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권시우가 증거를 손에 넣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까지다 유령. 알렉산더 케인 장군이 권총을 든 채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함정이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나? 케인의 총구가 불을 뿜으려는 순간 성 전체가 암흑에 휩싸이며 모든 전원이 차단되었다. 동시에 외부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려왔다. 레이븐이 최후의 수단으로 성의 전력 시스템을 과부하시키고 외부 변전소를 폭파시킨 것이었다. 혼란을 틈타 권시우는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 밖에서는 그를 구출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온 UDT 동료와 울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손에 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뒤 미국 전역의 뉴스는 전례 없는 국방 비리 스캔들로 뒤덮였다. 알렉산더 케인이 이끌던 거대한 카르텔은 뿌리째 뽑혔고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쟁은 끝났다. 레이븐과 권시우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조용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들 앞에는 이제 피와 총성 대신 곧 태어날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쟁취한 평화로운 내일이었다. 워싱턴의 심장부 펜타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청문 회장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는 오직 진실의 무게와 거짓의 발버둥만이 맴돌았다. 이 자리는 전설적인 전쟁 영웅이자 철옹성 같은 권력의 소유자였던 퇴역장성 알렉산더 케인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케인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당당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의 음모이자 통제 불가능한 부하 장교가 벌인 어리석은 해프닝으로 치부했다. 그의 곁에는 나라 최고의 변호인단이 배석해 있었고 군 수뇌부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청문회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리찌웨이 소령은 가명을 대가로 모든 죄를 레이븐과 권시우에게 떠넘기려는 비열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상황은 케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레이븐의 증언은 정황에 근거한 추측으로 폄하되었고 그녀가 권시우와 개인적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 청문회장 안의 공기는 케인의 거대한 명성과 권력 앞에 진실이 질식해가는 듯한 절망감으로 가득 찼다. 바로 그때 청문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이번 사태의 조사를 총괄하게 된 합참의장이 다음 증인을 호명했다. 증인 권시우 씨를 모시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선 것은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미화원이 아니었다. 군 당국이 제공한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는 수년간의 도피 생활 동안 흐트러졌던 머리를 짧게 자르고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청문회장 안의 모든 위선과 거짓을 꿰뚫어보는 듯한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 케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자신이 직접 만들고 매장했던 유령이 수년의 세월을 넘어 산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권시우는 증인석에 섰다. 변호인단의 집요하고 모욕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그의 불명예스러운 과거, 불법 체류 사실, 그리고 조국을 배신했다는 혐의까지. 그들은 그를 신뢰할 수 없는 범죄자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권시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군더더기 없는 언어로 오직 사실만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청문회장 전체를 압도했다. 마침내 조사단 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다. 증거물 제1호를 제출합니다.
엘리아스 반스가 남긴 음성 기록과 알렉산더 케인 장군의 비밀 금고에서 확보한 원본 장부 및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고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케인 자신의 목소리였다. 작전을 조작하고 정보원을 살해하며 무고한 부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명령하는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 이어서 화면에는 그의 자필 서명이 담긴 불법 거래 장부와 카르텔 핵심 인사들과의 비밀 회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시면의 기록이 청문회장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케인의 얼굴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하얗게 질려가던 그의 얼굴은 이내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게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거짓말. 조작된 거야. 저놈이, 저 유령 같은 놈이 모든 것을 꾸며낸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처절한 비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성과 권력의 성이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에 의해 모래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청문회장은 그의 완전한 패배를 목격했다. 판결은 신속했다. 케인은 모든 직위와 훈장을 박탈당한 채 반역죄 및 수많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검은 카르텔에 연루되었던 수많은 부패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군은 창설 이래 최대의 숙청 작업을 거쳐야 했다. 리찌웨이 역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후 합참의장은 권시우와 레이븐을 따로 불렀다. 두 사람의 공로는 이루 말할 수 없네. 국가를 위협하던 거대한 암덩어리를 제거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규율을 어긴 것도 사실이지. 그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서류 2개를 내밀었다. 블랙우드 대위, 자네에게는 불명예 전역이 아닌 명예로운 전역을 허가하네. 자네의 용기는 군의 귀감이 될 걸세. 그리고 권시우 씨. 그는 권시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연락이 왔네. 자네에 대한 모든 혐의는 종결되었고 명예회복과 복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더군. 자네는 이제 자유의 몸일세. 조국은 자네에게 큰 빚을 졌어. 미국 정부는 자네의 공로를 인정해 특별 체류 허가와 시민권을 제한하는 바이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계절이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은 뒤 에팔레치 아산맥의 푸른 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진 버지니아의 한적한 계곡. 더 이상 군사기지의 소음도 워싱턴의 숨막히는 긴장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따스한 햇살과 참나무 숲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만이 존재했다. 레이븐은 더 이상 나이트호크가 아니었다. 그녀는 통나무집 앞 흔들의자에 앉아 포대기에 쌓인 채 잠든 작은 아이에게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다. 아이는 권시우를 닮은 검은 머리카락과 그녀를 닮은 강인한 회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날의 재판 이후 두 사람은 미련 없이 과거를 떠났다. 그들은 오직 서로와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삶을 원했다. 출산은 그녀에게 또 다른 전쟁이었다.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과정은 통제 불가능한 경이로움이자 처절한 사투였다. 권시우는 단 한순간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전사가 아니었다.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마침내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시원의 새벽이라는 뜻을 담아 시원이라 지었다. 그들이 함께 쟁취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엄마 아빠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시원이가 서툰 발음으로 손가락질하는 곳을 보자 언덕 아래 작업실에서 권시우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기름때 대신 나무 향기가 묻어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작은 공방을 차렸다. 총을 만들던 그의 정교한 손은 이제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다가와 레이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시원이의 웃음소리가 버지니아의 맑은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오늘 당신 앞으로 소포가 왔어요. 레이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권시우가 그녀가 가리키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검은 하드 케이스가 들어있었다.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완벽하게 수리되고 발사 기능이 제거된 채 박제된 발키리의 눈물이 잠들어 있었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합참의장이 그들의 역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보내준 것이었다. 완벽하게 보존된 그 총은 더 이상 살상 무기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운명을 엮어주고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으며 마침내 그들에게 가족이라는 축복을 안겨준 역사의 증표였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벽난로 앞에 앉았다. 노을이 에팔레치아 산맥을 붉게 물들이는 황홀한 풍경 속에서 권시우는 벽난로 위 가장 좋은 자리에 발키리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이제 박물관의 유물처럼 그들의 투멀추어스했던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다. 레이븐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가끔은 믿기지 않아요. 어리석은 뽀뽀 약속 하나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게. 권시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품에 안겨 잠든 시원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약속이 아니었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약속을 했던 사람이 내 모든 어둠을 뚫고 들어온 빛이었으니까. 그의 말에 레이븐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붉게 타오르다 서서히 푸른 밤의 장막 속으로 스며드는 장엄한 노을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싸움은 저 노을과 함께 저물고 그들 앞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시작될 무한한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버지니아의 바람은 더 이상 비극의 여전사처럼 울부짖지 않았다. 그저 세 사람의 곁을 맴돌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의 노래를 부드럽게 속삭이고 있었다. 발키리의 눈물은 마침내 축복이 되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